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도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사연에 빠지다 채널을 알게 된 60대 중반의 가정주부입니다. 저는 주부로 지낸 지 35년이 되었는데요. 신혼 초부터 집안일을 하거나 자기 전에 라디오를 틀어두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잠도 잘 오고 시간이 잘 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30년도 넘게 라디오를 듣다가 요즘에 제 아들이 라디오 말고 24시간 신청 사연만 틀어주는 유튜브가 있다고 해서 호기심에 받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연에 빠지다 유튜브가 눈에 들어오지 뭐예요. 그래서 이 채널을 구독하고 라디오 대신 잘 듣고 있답니다. 저는 평생 라디오 방송국에도 사연 보내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사연에 빠지다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게 된 이유는요. 제가 최근에 겪은 드라마 같은 사연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예요. 사연에 빠지다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듣다 보니까 저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었어요. 그만큼 좀 믿을 수 없고 놀라운 일들이 많았었는데요. 저 역시 그런 일을 몇 년 전에 겪었답니다. 제가 그런 사연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지만 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그 일로 인해서 좀 많이 아팠어요. 우리 딸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은 저에게도 큰 충격을 주어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답니다. 지금은 다 괜찮아졌지만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우리 가족이 겪은 끔찍한 일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60대이다 보니 좀 문장력이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 점은 여러분들께 미리 양해를 구할게요.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들 잘 들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해녀의 딸로 태어났어요. 저희 어머니는 할머니도 해녀시고 어머니도 해녀시라 저도 해녀로 키우려고 하셨고요. 제가 커서 해녀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물질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질을 하다 보면 저희 할머니와 어머니처럼 잠수병에 걸릴 것이 두려워서였습니다. 제 할머니는 잠수병으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해녀들에게는 흔하다면 흔한 병인데 귀울림, 관절통, 근육통으로 고생하시다가 결국 혈관 관련 질환으로 변하죠. 할머니는 그렇게 잠수병을 숨기신 채로 70 나이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억척스럽게 물질을 해 저희 엄마와 동생인 외삼촌을 키우셨다고 해요. 할머니는 제가 어렸을 적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제주에서는 그저 해녀가 제일 좋은 거야. 내도 그렇게 너희 엄마랑 외삼촌 먹여 살렸으니까 니도 나중에 커서 해녀 돼야 한다. 할머니, 그렇게 해녀일하면서 행복했어? 나는 싫어. 늙어서 할머니처럼 아프고 싶지도 않고, 바닷속에 들어가는 건 더 싫어. 바다는 춥잖아. 춥고 맨날 숨 막혀가면서 돈 벌고 싶지 않다고. 애기, 바다는 우리 어머니여. 그렇게 말하면 신령님께 혼난다. 내가 이렇게 물질하다가 죽는 게 소원이었어. 그러니 할미는 행복하게 갈란다. 알았냐? 네 엄마도 해녀니까 너도 그렇게 돼야 여. 할머니는 눈을 감는 그날까지 저에게 해녀가 되어라. 그게 전통을 지키는 길이다 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강요하시듯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지금이야 다들 해녀를 하려고들 하나요. 지금 해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 돌아가신다면 누가 그 전통을 이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은 제가 제주도 고향에서 해녀를 해야 했어야 하나 하고 조금 후회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생리적으로도 바다가 맞질 않았으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바다가 싫었으니 당연히 섬생활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무트로 가서 돈을 벌거나 육지 사람에게 시집 가는 것이 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른 나이에 남편과 결혼을 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남편은 그 당시에 대학을 다녔고 제주도로 혼자 여행을 온 여행객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해녀로 일하시면서 제주 바닷가 근처에서 민박도 하셨는데요. 남편이 우리 민박집에 손님으로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저를 알게 되었고 저에게 호감을 가졌는지 그 후로도 계속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때 한창 어머니 말씀 안 듣고 천방지축 다니던 여고생이었죠. 제 남편은 대구가 고향이고 서울에서 의과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젊고 잘생긴 데다가 무엇보다 제가 동경하는 육지 사람이었습니다. 뭐 그런 이유로 저는 그 사람에게 금방 반해버렸습니다. 저와 남편은 펜팔을 여러 차례 하다가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제 운명의 남자라고 믿고 무작정 결혼하겠다고 엄마한테 말했어요. 그랬더니 제 친정어머니는 펄쩍 뛰셨습니다. 뭐? 결혼? 왜 굳이 육지 나가서 결혼을 한다고 그래? 그 사람은 겨우 한 번 봤을 뿐이잖아. 그런데 뭘 믿고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는 거야? 안 돼. 얌전히 고등학교나 졸업하고 물질이나 배워. 엄마, 나 물에 들어가는 거 싫다고 했잖아요. 난 해녀일이 안 맞아. 왜 그런 나를 인정 못해요? 그리고 나 이 사람 사랑한다고요. 저는 제 친정엄마가 반대하는 것을 무릅쓰고 육지에 나가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22살 어린 신부였죠. 남편의 집안은 대구에서도 부유한 편에 속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시어머니의 거센 반대를 혼자서 받아내야만 했었어요. 남편이 죽은 지금에서야 말이지만 저는 남편이 없었다면 시댁에서 버티질 못했을 거예요. 지금은 남편이 암으로 죽고 없지만 한때는 저도 의사 사모님 소리를 들으면서 잘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댁이 좀 사는 집안이었거든요. 남편은 외아들이었고요. 제주도? 그것도 고졸 출신이라고? 겨우 22살 된 애가 어디 우리 아들 앞길을 막으려고 해? 우리 아들은 의대생이야. 의대생이 거저되는 건 줄 알아? 네가 뭐라고 우리 아들 앞길을 막아? 우리 아들은 부잣집 딸내미랑 결혼해서 의원 개업해야 되는데.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사랑한다고 하는 애잖아. 그러니까 좀 두고 봅시다. 왜 이렇게 흥분하고 그러나 점잖지 못하게 시리.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가 계속 반대하시면 저 우리 순자 데리고 서울로 도망가서 살 거예요. 저는 어머니도 소중하고 우리 순자도 소중한데 어머니가 이렇게 계속 나오시면 전 순자를 택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져서 저는 대구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서 같이 사는 것은 저에겐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온전히 저의 편이었기에 저는 시어머니의 고된 시집살이조차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의대를 졸업하고 나서부터 시어머니는 저에게 더 이상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 친정에서 남편이 의대를 졸업했다고 하니 그 먼 제주도서 손수 서울로 올라오셨던 것입니다. 남편의 졸업식에 참석하신 후 친정 부모님들은 남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며 저를 잘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 이서방, 자네 한 사람 믿고 우리 순자 시집 보냈는데 이렇게 대학 졸업 잘하고 대학병원에서 의사생활 한다고 하니까 내 눈물 나게 고맙네. 자, 이거 별것 아니지만 나중에 우리 순자랑 독립할 때 사용했으면 하네. 친정아버지가 남편에게 내민 것은 제 앞으로 된 5천만 원이 든 적금 통장이었어요. 제가 너무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게 되자 해준 것도 없이 그냥 시댁에 들여보낸 것 같아 아버지는 그게 참 마음에 걸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의 생활비에서 아낀 돈을 다만 얼마라도 통장에 넣어 6년을 모아 오신 것이었죠. 남편은 펄쩍 뛰면서 이 통장은 받을 수 없다고 고사했지만 제 친정아버지는 억지로 그것을 제게 다시 쥐어주셨어요. 아니 장인어른, 저 이런 거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벌어서 아들과 제 아내 데리고 제 본가에서 분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 통장은 장인 장모님 필요한 것에 사용하세요. 아니야, 자네가 몰라서 그렇지. 그동안 우리 순자가 나한테 울면서 전화를 많이 했어. 내가 조금이라도 그 애가 시집갈 때 혼수라도 잘할 걸 그랬지. 그랬으면 사부인께서 우리 애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야. 남편은 우리 친정엄마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시어머니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앞으로 저를 괴롭히거나 시집살이를 시킨다면 시댁과 연을 끊겠다고 말이에요. 제 시어머니는 아들이라면 아주 끔찍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저에게 잔소리도 줄고 못된 막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아들을 낳은 후 아들이 3살이 되던 해
드디어 시댁살이를 그만두고 서울로 이사를 가서 남편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시어머니께서 막으셔서 남편은 주말에만 본가에 오고 저는 애 데리고 대구의 시댁에서 살았거든요. 예, 넌 여기서 살아라. 네 남편 공부해야 되는데 방해하지 말고. 어차피 바빠서 그렇게 자주 보지도 못할 텐데 주말에만 오면 되잖니? 넌 그동안 이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면서 살림이라도 좀 배워라. 아니면 내가 이 결혼 끝까지 반대할 거야? 제 시어머니는 저와 함께 있으면 남편의 공부를 방해한다는 생각으로 저와 남편을 생이별 시켜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남편과 결혼을 하는 대신 시댁살이를 자처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신혼 시절을 3년이 되도록 남편과 주말 부부처럼 떨어져 살다 서울에 올라와 같이 사니 너무 행복하더군요. 그 당시 인터넷 월급이 너무 박봉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시댁의 도움을 받아 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의 부모님이 주신 5천만 원이 든 통장도 쓰여졌고요. 그래도 서울에 전세를 얻는데 저도 뭔가 보탬이 되었다는 것이 뿌듯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제 부모님이 5천만 원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나자 더 이상 아무 말도 못 하셨고요. 그저 너희들끼리 잘 살라며 저희에게서 손을 떼셨어요. 그래, 이제 난 모르겠다. 너도 손자 아니면 그렇게 못 살겠다고 하니 아들까지 낳은 마당에 내가 더 이상 반대해서 뭘 하겠니? 너희들끼리 서울서 잘 살고 시댁에는 그저 명절 때나 내려오던지 하렴. 아휴, 이 엄마는 모르겠다. 며느라가 저 사람 말은 하나도 신경 쓸 거 없다. 우리 손주 잘 키우고 내 아들 잘 부탁한다. 의사는 아내의 내조 없으면 힘든 직업이야. 그것만 잘 명심하고 살면 될 거야. 다른 데는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알겠지? 네, 아버님,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잘 살게요. 저는 결혼 후 3년이 지나서야 드디어 신혼다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당연히 바빴고 집에 들어오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긴 했지만 저는 아들을 키우며 남편의 내조를 열심히 했습니다. 남편의 병원에 도시락을 싸서 가져가기도 하고 남편이 며칠씩 안 들어오면 속옷과 양말을 챙겨가지고 대학병원의 당직실을 드나들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의 동료 의사들의 부러움을 들으며 헌신적인 아내로 살았습니다. 남편의 지도 교수님까지 남편에게 농담으로 이런 말을 하셨으니 당시 제가 얼마나 남편의 병원에 자주 갔는지 알 정도였죠. 닥터이, 자네 와이프한테도 내가 출입증 하나 줘야겠어. 병원 사람들 다 알잖아. 아주 젊은 아내가 남편에게 헌신적이라고 말이야. 내 병원장님께 말씀드려서 자네 와이프 대기실 하나 만들어달라고 해야겠어. 이거 참 부끄럽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너무 사랑하는 걸 어떡합니까? 교수님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이 사람 고지식하긴 농담도 함부로 못하겠네. 아무튼 이제 병원에 자네 아내랑 아들 얼굴 모르는 사람은 없는 걸로 봐도 되겠어. 경비 아저씨부터 화장실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한테까지 다 저렇게 인사를 하고 다니니. 그만큼 대학병원에선 의료적인 솜씨 못지않게 인맥이나 파벌 같은 것들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들 사이에서 저는 제가 고졸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엄청 노력하고 조심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른 의사 부인들은 다들 기본이 대학도 나왔고 명문대를 나온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저는 제 학력이 콤플렉스가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지만 결국 그들과 어울리려면 제가 고졸이란 사실을 숨겨야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 아들이 6살이 되던 해 저는 딸을 낳았어요. 제 아들은 그동안 동생 낳아달라고 노래를 부르다시피 했기 때문에 딸이 태어나자마자 너무 좋아하면서 제 동생이라고 제가 키우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덕에 저는 우리 아들을 말리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글쎄 신생아인 애를 안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자기가 우유 먹이기, 기저귀 가기 같은 것들을 다 하겠다고 나서지 뭐해요. 수연아, 아기는 어른들이 안을 수 있는 거야. 너는 아직 갓난아기 안기는 어려. 우유는 먹여도 되는데 안고 없는 건 아직 안 돼. 싫어, 엄마. 우리 수진이 내가 키울 거야. 나 아기 잘 안을 수 있단 말이야. 나 힘도 세단 말이야. 엄마, 이것 좀 봐. 아들은 이렇게 말하며 그 조그만 고사리 손으로 낑낑대며 제 장난감 상자를 들어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피식하고 웃음이 날 정도였어요. 그만큼 아들은 우리 딸을 금이야 오기야 소중한 동생으로 아끼고 귀여워해 주었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딸은 우리 집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고 아들과 남편의 핸드폰에 저장이 되어 있을 정도니까요. 남편도 6년만 아들만 키우다 딸을 낳자 그냥 딸바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늦둥이로 태어난 딸은 우리 가족들의 보호와 관심을 받으면서 잘 자랐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우리 딸이 결혼을 하는 날만 상상해도 주먹이 쥐어진다며 딸에게 결혼하지 말고 오래오래 우리 가족과 함께 살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말이죠. 너 남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지? 남자 머릿속에는 야한 생각밖에 안 들어있어.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절대 아무 남자도 만나지 마. 알았어? 오빠는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는 남자 아니야? 그런 말이 어딨어. 나도 친구들처럼 미팅도 나가고 싶고 남자친구도 만들고 싶은데. 안 돼. 네 남자친구는 내가 봐줄 거야. 똑똑한 놈인지 인성 똑바로 박힌 놈인지. 내가 봐서 판단할 거니까 아무 놈이나 만나고 다니면 수진이 너 이 오빠한테 혼난다. 오빠는 독재자 같아. 나도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연애의 자유 같은 건 있다고. 아닌 게 아니라 우리 딸은 대학에 들어가서까지 오빠와 아버지가 정한 통금 시간이 있었어요. 그것도 8시 저녁 먹기 전에 들어야 했습니다. 그만큼 남편과 우리 아들은 딸의 단속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전부 늑대라고 말하면서요. 저는 딸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슬슬 딸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 남편만 보고 결혼했기 때문에 딸에게는 그래도 여러 선택의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다행히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 결혼 생활이 비교적 순탄했지만 세상에 우리 남편처럼 좋은 남자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남자를 보는 눈도 길러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남자들과 연애도 해보고 이별도 해봐야 어떤 놈이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 아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남편과 아들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남편도 아들도 도무지 제 말은 들어주질 않았어요. 남자는 남자가 봐야 제대로 본다. 애초에 나쁜 벌레는 딸 곁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할 거라면서 말이죠. 저는 남편과 아들의 이런 완고한 면이 너무나 걱정되었지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딸은 예중예고를 나와 음대에서 플루트를 전공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딸이 연주가가 되길 바랬죠. 딸은 음대를 다니면서 오케스트라의 일원이 되었어요. 시험을 봐서 당당하게 합격을 한 거였습니다. 그때는 우리 가족 모두가 딸에게 축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렇게 좋아했던 가족들에 비해 행복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얼굴에 그늘이 져 있는 딸을 보다 못한 저는 걱정이 돼 어느 날 딸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수진아, 너 무슨 일 있어? 네가 원하던 일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근심이 가득한 얼굴이야? 사실 저 엄마한테만 이야기하는 건데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딸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저는 괜히 걱정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딸이 말하는 남자친구는 의대생이었고 제 아버지가 교수로 있는 대학에서 실습을 하고 있는 레지던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 딸은 남자도 제대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딸에게 걱정 말라고 말하면서 엄마가 오빠랑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내겠다고 안심을 시켜주었어요. 내가 그 사람 먼저 만나보고 네 오빠랑 아버지 설득시킬게. 그럼 걱정 없지? 언제 한번 집으로 데려와. 아니면 호텔 커피숍에서 보든가 하자. 정말요? 엄마가 해결해 주실 줄 알았어요. 시원하다. 진작에 엄마한테 얘기할 걸 그랬어. 엄마, 너무 고마워요. 딸은 얼굴이 환해지면서 제 목을 안고 뽀뽀를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다크네가 왜 이러냐고 눈을 흘겼지만 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적잖이 안심되는 것이었어요. 당분간 딸의 남자친구 이야기는 저와 딸 둘만의 비밀로 하기로 했죠. 그 다음 주에 딸은 저에게 살짝 귀띔을 해주더라고요. 남자친구를 강남의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말이에요. 저는 그때 딸을 따라 나서 그 예비 사위를 만났습니다. 처음 본 사위의 인상은 선하고 서글서글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남자 레지던트라고 하면 경무에 시달리고 등이 구부정한 사람이 대다수였는데 그 애는 키도 크고 균형이 잡힌 몸을 하고 있었어요. 자잘한 근육들이 양복을 입고 있는 그의 몸을 더 돋보이게 해주더라고요. 왠지 의사라기보단 모델 같아 보였습니다. 제 딸은 남자친구 옆에서 제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딸의 남자친구는 여유가 넘쳐 보였습니다. 목소리도 좋고 어른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예의도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첫 만남에 예비 사위가 마음에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전 수진이와 2년째 교제 중인 박호영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내 딸한테 자네에 대한 말은 많이 들었네. 연세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한다고? 네, 레지던트 2년차입니다. 수진이 아버님도 연대병원에서 교수로 계신다고 들었어요. 학교 다닐 때 한 번은 만나 뵈었었던 것 같은데 맞으시죠? 그래, 어쩌면 우리 남편도 자네 얼굴을 알지도 모르겠네. 아무튼 만나서 반갑네. 예비 사위는 피부과가 전공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피부과 전공이면 나중에 병원을 차려도 잘 될 것이고 대학 병원 취직이야 따놓은 당상이 아니겠어요. 외과는 험하고 산부인과는 자칫하면 소송에 헤매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두 시간을 즐겁게 이것저것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 하나가 그 호텔 라운지에 지나다가 저를 보고 아는 척을 하는 거였습니다. 어머, 순자야,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근데 여기 이 잘생긴 남자는 누구셔? 아, 우리 수진이 남자친구래. 그래서 나한테 인사시키려고 수진이가 데리고 온 거야. 어머, 니네 딸 눈 되게 높다. 얘, 남자친구가 아주 잘생겼어. 근데 뭐 하는 사람인데? 연대병원 레지던트한데. 친구는 어머를 연발하면서 저한테 부러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저는 어깨가 저절로 으쓱 올라갔죠. 아직 사위가 된 것도 아닌데 우리 사위 멋지지 않느냐. 의사 사위 보게 되면 친구들 모임에서 한탕 내겠다고 말할 필요도 없는 생색까지 내게 되더라고요. 그때 저는 나중에 그게 얼마나 딸에게 독이 될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가 가고 나서 저는 딸과 남자친구를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우리 아들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말할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고민은 전혀 쓸데없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 아들 수연이가 집에 들어와 딸을 찾았어요. 그리고는 다짜고짜 딸아이에게 남자친구가 있느냐고 묻는 거였습니다. 딸은 엄마가 벌써 얘기했나 싶어 떨떠름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랬더니 제 아들이 딸의 남자친구를 안다는 것이었어요. 사실 저희 아들도 연대병원에서 레지던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 아들은 심장외과 의사입니다. 제 아버지가 그쪽 길로 가라고 이야기해서 얌전히 그 말에 따랐지만 자기는 수술이 좋다고 하는데 저로선 좀 이해가 안 가는 아들이랍니다. 아무튼 아들은 딸에게 남자친구를 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아들은 그 녀석이라면 딸을 시집 보내도 아깝지 않을 놈이라고 웬일로 예비 사이에 칭찬을 하더라고요. 의대 들어왔을 때 성적도 과에서 탑이었고 집안도 무지 좋은 녀석이라나요. 그래서 저는 손 하나 안 대고 아들을 제 편으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딸을 아무데도 보내고 싶지 않아 했답니다. 그 사람은 딸바보인 만큼 딸이 아무데도 시집가지 않고 오랫도록 자기랑 같이 살 줄 알았다고 하며 저에게 서운한 마음을 내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훈계하듯이 말했습니다. 당신 딸이 시집 안 가고 노처녀로 당신 밑에서 살면 뭐가 좋겠어. 당신도 생각해봐. 지금이야 걔가 이쁘지. 30 넘고 40 넘고 50이 다 돼도 우리 집에서 결혼도 안 하고 늙어가면 어떡할래요? 나중엔 제발 시집 좀 가라고 할 게 뻔히 보여 내 눈엔.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너무 빠른 거 아니냐고.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결혼시키면 어떡해. 난 우리 딸 얼굴 오래오래 더 보고 싶었는데. 시집 가면 남의 집에서 사는 거잖아. 거기가 왜 남의 집이야. 우리 딸이랑 사위네 집이지. 보고 싶으면 보러 가면 되는 거잖아. 안 그래요? 저의 뼈 때리는 말에 남편은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입을 볼록 내밀고 퉁퉁거리기만 했지만 말이죠.
아들과 저의 합작으로 딸은 무사히 그 예비 사이와 결혼까지 꼴이나게 되었습니다. 사돈댁에서는 그쪽 아들이 우리 남편이 연세대 병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고 하니까 얼른 사돈을 맺자고 달려들 판이었거든요. 그만큼 제 딸을 마음에 들어 했다는 뜻입니다. 제 딸 자랑은 아니지만 제 딸도 상견례 프리패스 상이라고 할 만큼 예쁘고 얌전한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음대 출신의 시립 오케스트라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하니 결혼식 날 안사도는 제 딸을 침이 마르게 칭찬해 주었죠. 그 말을 듣는 저는 너무나 기뻤고요. 왜 아니겠습니까? 시어머니 자리가 딸을 마음에 들어하고 편하게 대해준다는 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따님이 우리 아들과 너무 잘 어울리네요. 수진이가 가정교육도 잘 받고 아주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저 박간사돈께서 우리 아들 잘 좀 봐주시고 잘 부탁드려요. 아닙니다. 사위도 아주 잘 키우셨는걸요. 우리 딸이 좀 부족하더라도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부인 잘 부탁드립니다. 딸은 결혼 초기에는 사위와 아주 알콩달콩 깨를 볶으면서 신혼생활을 즐기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다 사위가 레지던트를 마치고 조교수가 되어 바빠지자 저에게 전화를 해 남편과 싸운 소리 같은 것들을 저에게 일러바치듯 말을 하는 거였어요. 처음엔 누구나 다 싸울 수 있다. 수진이 네가 좀 참고 살아라. 이렇게 보통의 친정 엄마들이 할 만한 충고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몇 달이 지나자 급기야 눈물을 보이며 친정을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 정말 결혼하더니 너무 냉정해. 그리고 요즘은 아예 얼굴도 보기 힘들어. 어떻게 해야 되지? 나 결혼 잘못한 거 아닌가? 엄마도 아버지랑 결혼한 후에 3년간 대구 친할머니 집에서 시댁살이 했어. 너는 좋은 줄 알아야 돼. 의사 마누라가 아무나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지금은 내조만 하라고 하는 시어머니 안 계시잖아. 너희 할머니는 그러셨어. 너희들이야 모르고 있었지만 말이야. 저는 딸에게 마음 굳게 먹고 결혼생활 하라고 충고를 했어요. 딸은 그날 저녁에는 뭔가 수긍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딸의 축 처진 얼굴을 보니 걱정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저희 집에서는 매일매일 과잉 보호만 받던 딸이었으니 신혼집에 덩그러니 혼자 있으면 외롭기도 하겠죠. 딸의 마음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엔 딸이랑 같이 한의원에 가서 아기를 잘 들어서게 하는 한약이라도 먹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기를 낳고 키우면 쓸쓸해할 시간도 없을 테니까요. 저는 싫다는 딸을 데리고 한의원과 산부인과를 다녀왔습니다. 그 결과 딸은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위는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 우리 딸이 소녀를 낳자 딸바보가 되었죠. 그건 제 남편과 똑같은 행동이어서 저는 저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딸도 자기 남편의 변한 모습에 만족했습니다. 우리 딸이 딸을 낳으니 그것 봐라. 사위가 다시 가정적이 되었잖니. 그러니까 아기 낳기 잘했지 않어? 게다가 이젠 내가 뭐 먹고 싶다고 해도 다 사다 주고 애도 그렇게 잘 봐줘요. 요즘은 출장도 자주 안 가고 집에서 애기 보느라 정신 없더라니까. 주말에도 7시 지나면 꼭꼭 들어오더라고. 엄마 덕에 내가 다시 살맛이 났어. 딸은 아이에게 온 신경을 집중하게 되며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다른 집 딸이나 며느리를 보면 산후 우울증이 온다고들 하던데 제 딸에겐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결혼 후 공허한 마음이 컸는데 꼬물거리는 귀여운 딸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자 딸의 우울증은 오히려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저는 그게 일석이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딸을 닮은 예쁘고 귀여운 소녀를 보러 딸의 집에 자주 놀러갈 핑계거리도 생기게 되었고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 사위를 그렇게 오래 집안에 붙들어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피부과 의사는 화상이나 사고 아니면 응급은 있기가 힘든 입장 아닌가요? 그런데 사위는 딸이 돌이 지나고 나서부터 다시 출장이다, 응급이다 이런 핑계를 대며 집에 안 들어오거나 늦게 들어오기 일쑤였습니다. 제 딸은 그래도 손녀를 키우면서 기쁨을 느꼈기 때문에 사위의 부재에 대해선 큰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긴 했어요. 그런데 옆에서 보는 제가 좀 위태롭게 보이더라고요.
아기가 뒤집고 걸어가기 시작하면서 딸이 부쩍 애를 쫓아다니느라 체력적으로 힘든 게 보였거든요. 게다가 밤에 잠을 안 자는 소녀 때문에 제 딸은 눈 밑에 다크서클이 져가면서 힘들어했습니다. 어느 날 딸은 우리 집에 찾아와서 저에게 푸념을 늘어놓더군요. 엄마, 나 요즘 잠자기가 힘들어. 아기는 원래 그런 거야? 어릴 땐 잠만 잘 자더니만 밤낮이 바뀐 것 같아. 그래서 애 때문에 나도 너무 잠을 못 자. 아, 너무 힘들어. 저는 우리 딸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몇 시간이라도 아이를 봐줄 테니 친정에 와서는 좀 자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딸은 고마워하면서 제가 결혼 전에 쓰던 방에 들어가 마음 놓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귀여운 것과는 별개로 애 보는 건 어찌나 힘이 들던지 황혼 육아하다가 골병 든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걷기 시작한 손녀딸은 이리저리 비틀어대다 모서리 같은데 쿵쿵 부딪힐 것 같아 너무 위태로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애를 재울 생각으로 업었어요. 그랬더니 잠이 오는데도 업었다고 손녀딸이 소리를 빽 지르며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세에 놀라 딸이 잠을 깨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왜 애를 업고 있어요? 그냥 놔둬요. 잠도 안 오는 것 같은 애 억지로 재우면 어떡해. 아니, 그게 애가 하도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길래 자라고 업었지. 그래, 우리 소녀 내려놓을 테니까 넌 다시 들어가서 자. 아니에요, 됐어요. 그냥 내가 우리 딸 보는 게 낫겠어. 아, 엄마한테 애 맡겨놓고 내가 어떻게 편하게 잠을 자겠어. 딸은 저에게 마음이 상했다면서 소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애기 봐준 공은 없다는 옛말이 틀리지가 않더군요. 저는 그런 딸에게 서운하긴 했지만 딸아이도 나름대로 힘든 처지였으니 그 애한테 화를 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딸의 마음을 풀어달라고 사위에게 특별히 전화로 부탁할 생각에 사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위는 계속 받지 않다가 4-5번 연거푸하니 그때야 전화를 받더군요. 그런데 사위의 목소리에 떨떠름한 표정 같은 것이 느껴지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사위는 말을 심하게 더듬기도 했죠. 아, 장모님, 무슨 일이세요? 제가 지금 좀 바빠서요. 다음에 전화하시면 안 될까요? 그래? 네, 잠깐이면 되는데.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딸한테 신경 좀 써달라고. 요즘 애가 너무 우울해서 말이야. 네, 제가 신경 쓸 테니 장모님, 일단 지금은 좀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사위는 후다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사위가 통화 중에 멀리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식을 하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쿵쿵대는 음악 소리며 왁자지껄 사람들의 고함 소리도 들렸거든요. 저는 사위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저녁 늦게 회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회식 자리에서 나와서 제 전화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수술이나 진료를 보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급하게 끊었는지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사위를 무턱대고 의심할 수도 없어 애써 제 마음을 추스렸어요. 무슨 일이 있었겠지. 내가 모르는 게 나을 것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사위의 기이한 행동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예전 상견례 때 호텔에서 만났던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친구가 제 사위가 요즘 좀 이상하다고 뒤를 캐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친구는 제 사위의 환자였어요. 피부가 거칠거칠해서 자주 시술을 하러 사위가 근무하는 병원을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사위가 생각보다 일찍 진료를 끝내더라는 겁니다. 보통 5, 6시까지 하는 의사들이 많은데 제 사위는 따로 어딘가 출강을 나가지도 않는 사람이 화, 목요일에는 3시에 진료를 끝낸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사위가 혹시 바람이 난 게 아닌지 제게 몰래 알아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뒤에서 뭘 캐고 그런 성격이 아니어서 그냥 바로 사위에게 자초지정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위는 개인적으로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무료 봉사 차원에서 방문 진료를 한다고 깜찍하게 절 속이려고 얼버무렸더군요. 순진하게 저는 그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위는 역시 마음씨도 좋다고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오해를 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예, 네가 잘못 알고 있어. 우리 사위한테 물어봤는데 화요일, 목요일엔 독거노인들 무료 진료한다고 방문 진료하러 다닌대. 우리 사위 정말 착한 사람 아니니? 그래? 네 사위가 그렇게 말해?
근데 내가 본 건 젊은 여자였는데. 이상하다. 얘, 아무튼 조심해. 요즘엔 을사랑 바람나는 젊은 아가씨들 많다고 뉴스에도 나오더라. 그 친구는 참 아무렇지도 않게 저런 재수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기분이 상해서 친구에게 그런 말을 하려거든 다시는 전화도 하지 말라고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친구는 자기도 좋은 뜻으로 전해준 말인데 제가 믿지 않자 기가 막힌다고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였습니다. 예, 나는 너 생각해서 충고하는 건데 그 말 안 믿으니 어쩔 수 없지만 정말 조심해. 네 사위 아무래도 진짜 수상한 데가 있기는 해. 내 말 명심해라. 아니면 후회하게 될 거야. 저는 친구와의 통화를 끊고 기분이 너무 찝찝해진 것이었어요. 친구의 말을 믿자니 사위를 의심해야 하고 사위의 말을 믿자니 친구의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친구의 말을 더 들었다간 괜히 가족만 의심하게 되는 거니까요. 한동안 그 애에게 연락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난 후 그 친구가 아주 다급하게 연락을 해온 것이었어요. 그 내용인즉 사위가 제 딸을 해코지하려는 계획을 품고 있다는 아주 황당무계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친구에게 착한 심성을 가진 제 사위가 그럴 일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는 자기가 시술 중에 사위의 통화 내용을 잠시 엿들었대요. 그 내용이 아주 황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저한테 경고하려고 시술이 끝나기 바쁘게 전화를 했다지 뭡니까. 그 친구의 말에 따르면 사위는 친구에게 시술을 하다 말고 어떤 여자의 전화를 받았는데 환자인 친구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고 그 앞에서 조심성 없이 마구 떠들어대더라는 겁니다. 나야. 우리 자기밖에 없지. 응. 와이프? 내가 조만간 어떻게든 처리해 보려고 하니까 우리 자기는 그냥 마음 푹 놓고 기다리고 있어. 방법? 그거야 내가 다 알아본 게 있어. 그러니까 자기는 나랑 저기 해외여행이나 가게 짐이나 싸놔. 알았지? 그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머릿속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친구의 말이 사실이라면 제 딸이 혹시나 사위에게 죽음을 당하기라도 한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사위가 말한 그 철이라는 단어의 뜻이 저에게는 그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당장 딸에게 전화를 걸어 아기를 데리고 친정으로 건너오라고 말했어요. 딸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제 말대로 아기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저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허겁지겁 저한테 오라고 하신 거예요? 이거 마치 도망 나오라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넌 아무 말 말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네 남편이 좀 수상한 행동 같은 거 안 했어? 혹시 너 몰래 누구 만나고 있다든가 그런 거 말이야. 왜 그래요, 엄마? 그 친구분이 뭐라고 했는진 모르겠지만 우리 그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친구분이 뭔가 잘못하신 걸 거예요. 저 다시 집에 갈게요. 친정에 오면 우리 애 참 잘 못 자요. 그래, 그렇다 쳐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 그러니 일단 너희 집을 좀 샅샅이 뒤져보고 네 남편이 아무 죄도 없다는 걸 알고 나서 니네 집에 돌아가도 늦지 않아. 내일까지 좀 기다려줘. 이 엄마 부탁이다. 알겠니? 그렇게 말하면서 저는 딸을 당장 집에 못 가게 붙들어 두었어요. 그런 후에 저는 경찰서에 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사이가 없는 틈에 딸네 집을 좀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어요. 글쎄 사위의 서재에 있는 비밀 금고에서 글쎄 약물이 든 주사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약물은 단 2, 3mm만 맞으면 정신을 잃고 여러 대를 맞으면 죽는다는 그런 약이었어요. 여러분, 제 사위라는 그놈의 행동이 너무 소름 돋지 않으신가요? 제가 그동안 좋은 사위라고 믿어왔던 그놈은 제 딸에게 약물을 주사해 죽이고 그 바람난 환영년에게 가려고 계획을 했었던 거였습니다. 사위는 그때 대학병원에서 진료 중이었는데 경찰들이 그놈을 잡으러 오자 처음에는 큰 소리를 땅땅 쳤다고 합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어떻게 사위란 놈의 민낯을 까발리게 되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거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내가 뭘 했다고 나를 끌고 가냐고요. 당신들 싹 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내가 누군지 알고 여기서 날 끌고 가겠다는 거야. 이거 나 얼른 놓지 못해? 박호영 씨,
당신 집에서 독극물 주사기가 든 상자가 나왔어. 설마 그것도 모른다고 말하지는 않겠지? 당신을 이수진 씨 살인 미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위는 혼자만 알고 있다고 믿었던 그 추재판 계획이 들통나자 벌벌 떨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힘없이 경찰들에게 팔을 잡혀 연행되어 나갔습니다. 그 모습은 제 남편이 근무하던 병원에 다 소문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사위는 그 병원의 피부과 조교수였던 것이었습니다. 병원 안이 한동안 시끌시끌했어요. 나중에 저는 경찰서에서 사위를 조사했던 경찰관에게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친구의 말이 맞았던 거잖아요. 갑자기 머리가 핑 돌면서 잠시 기절까지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경찰서 바닥에 쓰러져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급히 구급차로 옮겨졌고 응급실 신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물론 제 남편과 아들도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고요. 그리고 사위의 욕을 하며 둘이 함께 분노했습니다. 뭐라고? 그놈이 감히 우리 딸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 게다가 그 미친놈이 바람까지 피웠다고? 내 이놈의 새끼를 그냥... 아버지는 가만 가세요. 내가 그놈의 새끼 죽이고 깜빵 갈라니까. 어디 우리 수진이 눈에 눈물 나게 하는 걸로 모자라서 죽이려고 모의까지 했다니. 사람 겉모습만 보고는 모른다더니 딱 그 상황이네. 어이가 없어서. 당연히 그 사위놈은 집안에서 빼도 박도 못하는 물증이 나왔으니 구속수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돈의 집안에선 아들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도 몰랐고 제 딸을 해치려고 병원에서 약물을 훔쳐낸 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더군요. 놀라서 경찰서로 달려온 사돈들은 아들을 어떻게든 감옥에서 빼내기 위해 제 가족들과 합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 집에 수시로 찾아와 저에게 제발 합의를 해달라고 읍소를 하더군요. 하지만 당연히 저는 그 모든 조건들을 거절했습니다. 사위가 저지른 건 중대한 범죄이고 바람이 난 아들을 합의로 꺼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인 미수도 문제지만 더 확실한 것은 그놈이 바람을 피웠다는 것이니까요. 결과적으로 그놈은 실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에서 약물을 훔쳐낸 혐의가 인정되어 의사 자격도 박탈되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제 딸 역시 그놈과 깨끗하게 이혼하기로 했고요. 딸은 나중에 하는 말이 의사 사이에게 속은 것이 분하고 제가 죽음의 위협을 받을 뻔했다는 것에 소름이 돋았다고 하더군요. 딸은 그놈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 그놈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숨겼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 덕에 사위의 두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고 제 딸의 목숨을 구해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일이 마무리된 후 친구를 만나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로만 그치지 않고 돈을 1억 마련해서 친구에게 감사 표시를 주었어요. 제 친구 덕분에 제 딸이 목숨을 건지고 그 못돼 처먹은 범죄자 새끼를 피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순자야, 내가 도움이 되었다니 정말 기쁘다. 그런데 이 돈은 받을 수가 없어. 난 당연히 너한테 도움이 되었어야 했고 네가 아니었더라도 그런 일 알게 되었으면 당연히 경찰에 신고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 돈은 넣어도. 아니야. 네 말이 아니었으면 내 딸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얘. 진수가 내가 너무 고마워서 주는 것이니까 제발 거절하지 말고 받아줘. 너무 고마워. 정말이야. 저는 친구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수표가 든 봉투를 억지로 친구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달아나듯 카페를 나왔어요. 그리고 나니 정말 마음이 홀가분하더라고요. 친구에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걸 돈으로라도 갚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정말 참된 우정을 가진 마음씨 고운 친구인 것이 또 한 번 증명이 되었습니다. 친구는 그 1억을 받을 수 없다며 도로 제 계좌로 보내준 것이었어요. 저는 펄쩍 뛰면서 친구에게 전화해 그 돈은 너를 준 것이니 도로 가져가라고 화를 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예, 순자야. 난 널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너한테 이 돈 받고 나서 난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 친구 사이에 당연히 그런 말은 해줘야 되는 거고 난 네가 아닌 다른 어떤 친구였어도 그렇게 했을 거라니까.
그러니까 난 너한테 돈 받을 수 없어. 네가 정 나한테 은혜라고 생각된다면 다음에 맛있는 곳에서 밥이나 한번 싸. 난 그걸로 충분하니까. 그리고 네 딸한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다음엔 정말 마음씨 고운 남자 만나길 바랄게. 너무 고마워, 진수가. 정말 너는 진정한 친구야. 고맙다. 내가 맛있는 밥 꼭 살게. 여러분, 저는 정말 친구 하나는 잘 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이것이 제가 60평생 겪은 가장 소름 돋고 무서운 사건이었네요. 세상 살면서 이런 일을 누가 겪을 생각이나 했었겠어요. 저희 딸은 저희 집으로 다시 돌아와 저와 함께 손녀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딸도 처음에는 불면증에 트라우마도 생기고 남자들에게 불신감이 많이 든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증상들도 사라지고 조금 평온해졌습니다. 3년이란 시간이 흐르니 그 애도 저도 충격에서 조금은 벗어났거든요. 하지만 지금도 주사는 맞지를 못한다네요. 손녀 아이를 데리고 예방접종을 갈 때도 제가 아기를 안고 대신 맞춰줍니다. 딸은 주사기 자체를 보지 못하는 그런 공포증에 걸렸습니다.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 딸은 그 일로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고 있어요. 딸이 그 끔찍한 사위네 집안과 연을 끊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값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지만 아직도 그 값은 제게 너무 크고 비싼 것처럼 느껴지네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쳐야겠네요. 손녀가 잠에서 깼는지 울면서 저에게 다가왔어요. 이제 저녁밥해서 딸과 손녀와 함께 먹어야겠어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너무 믿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지 마시고 저처럼 친구 하는 말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제가 친구를 끝까지 안 믿고 사위 편만 들었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누리는 딸과 손녀와의 소중한 한때를 절대 누릴 수 없었을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들께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0이 되는 새댁이라고 하기엔 조금 연식이 된 대한민국의 여성입니다. 우연히 유튜브로 사연 채널을 접해 다양한 사연을 듣다 보니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도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했던 에피소드를 오늘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제가 재미있게 들었던 것처럼 부디 재미있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1980년대생인 저희 세대는 부모님들이 지독한 가난을 겪은 것과는 달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죠. 저희 집은 아버지는 금융 쪽 회사를 다니셨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셨어요. 저는 3남매 중 장녀이고요. 아이가 셋이라 형편은 빠듯했어도 부모님은 자식 교육에는 열성이셔서 학교에서 받아쓰기를 틀려오면 종아리를 맞으며 혼나기도 하고 주판학원을 다니고 피아노도 배우며 즐겁게 자랐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래도 저까지 자식이 셋이라 형편이 빠듯했기에 20살이 되어 막 사회에 발을 내딛던 그 순간부터 저는 결혼 자금을 부모님께 손 벌리지 말고 내가 모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제일 처음 시작했던 아르바이트는 편의점이었어요. 2달 일하고 나니 점장이 자신의 조카가 일해야 한다면서 저를 쫓아내더군요. 억울했지만 이것도 사회생활이려니 하고 다시 프랜차이즈 빵집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빵의 이름을 외우고 하루 종일 서 있고 화장실도 눈치 보며 다녀와야 하는 일이 힘들었지만 열심히 일해서 번 돈 50만 원이 처음 통장에 들어온 것을 본 순간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학 다니랴 아르바이트 하랴 바쁜 20대를 보냈어요. 그리고 27살이 되던 해 전공을 살려서 제약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복지나 처우가 좋은 외국계 제약회사였어요.
유명한 약이 많았기 때문에 한국 제약회사처럼 접대를 하거나 할 필요도 없었고, 그저 병원을 한 번씩 방문해서 의사 선생님들께 약을 드리고 또 바뀐 사항들을 전달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마케팅 역시 제 적성에 맞아서 저는 아주 바쁜 20대 후반에서 30대를 맡고 있었습니다. 요즘 제 나이대 사람들 중에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거 아시나요? 저는 제 친구들 중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친구가 10명도 더 되는데 집값도 높고 살기가 워낙 팍팍하다 보니 그냥 내가 벌 수 있는 한정된 돈을 나 자신에게만 쓰고 편하게 살겠다는 입장이 이해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꼭 나이가 너무 많아지기 전에 결혼을 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요. 대학 다닐 때 남자친구를 한두 번 사귀기도 했고 소개팅도 했었는데 결혼할 사람을 찾다 보니 경제력이며 뭐며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더군요. 사람이 착해도 능력이 너무 없으니 연애를 해도 힘들고 또 너무 잘난 남자도 부담스럽고요. 그렇게 저는 결혼 자금이 없다고 5년 후에 결혼하자던 대학생 때 만난 남친을 그만 차버리고 저와 비슷하거나 조금 나은 형편의 남자를 찾아 소개팅을 하고 있었어요. 늦어도 35살 전에는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줄기차게 소개팅을 했지만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기는 쉽지 않더군요. 그러던 중 회사에서 연말을 맞이하며 전체 직원 총회식이 있었어요. 저는 입사 후 총회식은 처음이었고 항상 보던 마케팅 부서 사람들만 보다가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되어 좋았어요. 자리도 서로 교류하자는 의미에서 번호를 뽑아서 랜덤으로 앉았어요. 제 옆에서 키가 훤칠한 한 젊은 남자분이 앉더군요. 그분과 저는 아예 초면이었어요. 저는 술자리이고 회식인데 어색하게 아무 말도 안 하기도 그래서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마케팅 쪽에서 일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 사람은 저와 같은 대학을 나온 대학 선배였습니다. 저보다 학번이 2개나 높았죠. 저는 회사 이야기로 할 말이 없는데 잘 되었다 싶어 대학 이야기를 했어요. 학교 앞에 맛집 이야기나 학교에 있었던 조각상 이야기 등을 하면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죠. 그렇게 말을 나누다 보니 저는 그 사람에게 호감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 역시 제가 싫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그 사람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내 커플이 된 것이죠. 커플이 되고 나서 친구들과 술자리도 하고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었는데 제 친구들이 웃으며 저희에게 비주얼 커플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둘 다 키도 크고 특히 너는 키가 큰데 다리는 가늘고 가슴은 또 크잖아. 완전 몸매 타고난 거 아니니? 아휴, 그 이야기 좀 하지 마. 난 축소 수술하고 싶어. 남자친구는 좋아할걸? 아, 진짜 그런 소리 좀 그만해. 사실 저에게는 신체적인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저는 타고나길 마른 체형이라 어릴 적부터 팔다리가 말랐는데 마른 것에 비해서는 키가 컸죠. 그런데 2차 성징이 오니 생각 외로 저는 가슴이 큰 편이었어요. 다른데 살이 없는데 가슴만 크다 보니까 허리도 너무 아프고 또 사람들이 조금만 붙는 상의를 입으면 쳐다보고 그래서 저는 제 가슴이 큰 것이 싫었습니다. 한때는 진짜 축소 수술을 하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알아볼 정도였으니까요. 물론 부모님께서 그렇다고 일부러 축소 수술까지 할 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포기했지만요. 친구들이 농담 삼아 비주얼 커플이라고 하는 말이 저는 듣기 좋았습니다. 어쨌든 선남선녀라고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이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주변의 부러움을 받으며 예쁘게 잘 만났습니다.
그 사람과 저는 먹는 죽이 잘 맞아서 데이트할 때 맛집을 찾아다니고 그 사람의 친구들도 개그맨처럼 재미있는 사람들이 많아 연애할 때 무척 즐거웠어요. 그때는 연애 때 그런 즐거움이 결혼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또 결혼 생활은 항상 함께 같은 집에서 잠이 드는 것이니까 연애보다 훨씬 더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그 사람과 결혼을 꿈꾸며 그의 가족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는 약속된 한정식 집에서 그의 부모님을 처음 뵙게 되었어요. 남친의 가족분들은 먼저 와 계시더군요. 부모님은 푸근한 인상이셨고 어머님은 남친의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연신 어깨를 쓰다듬으시면서요. 저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수줍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왔어? 저의 꾸민 모습에 남친은 적잖이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한껏 꾸미고 온 모습이 싫지 않았는지 볼에 홍조를 띠더군요. 이 아가씨가 오늘 소개한다던 여자친구냐? 남친의 아버지가 저를 아래 위로 살펴보시며 말씀하시더군요. 남친의 어머니는 저를 이리저리 살피기만 하시고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어요. 저는 그 눈길이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첫 만남이라 어색한 거겠지 생각하면서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늦게 인사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자 아무 말이 없으시던 오빠의 어머니께서 대뜸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 아가씨는 우리 애랑 같은 회사 다닌다고요? 네, 마케팅 부서에 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던데 아가씨 생각도 그런가요? 대뜸 어머니는 저에게 결혼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어요. 저는 저희끼리는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다고 조만간 저희 부모님과도 식사 자리를 하려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친의 부모님은 크게 기뻐하시는 내색도 아니셨고 그렇다고 마음에 안 드는 기색도 아니셨기에 저는 두 분의 의중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그 자리에 함께 나와 있던 남친의 누나 두 분 중 한 분이 대뜸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것이었어요. 결혼할 때 당연히 집값은 반반 보탤 생각인 거죠? 모아놓은 돈은 있어요? 네? 네. 저는 혼수를 해갈 생각이었는데 그럼 다 반반 결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요즘 누가 남자가 집해오고 여자가 혼수해요? 참네. 옷도 무슨 90년대 이화여대생처럼 입고 와서는. 네? 저는 누나의 말에 너무 당황스러워서 순간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까 처음 들어올 때부터 누나 둘이 아래 위로 훑어보는 게 기분이 나빴는데 왜인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시비를 자꾸 거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결혼을 한다면 손이 신우가 될 분들인데 뭔가 저에게 공격적으로 대하시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질 않았습니다. 저는 뭐라고 할 말을 찾지 못해 그저 남친의 누나를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누나, 진짜 왜 또 그래? 자기야, 오늘은 이만 가는 게 좋겠어.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데려다 줄게. 갑자기 남친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저를 끌고 가게 밖으로 나섰어요. 저는 남친의 팔을 뿌리치면서 말했습니다. 왜 이래? 나도 내 할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자기 누나가 뭔가 내가 마음에 안 드시나 봐. 좋게 여쭤보고 기분 풀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내가 가버리면 더 이상해지잖아. 우리 누나들은 내가 막내라고 나를 좀 막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한테까지 그러는 게 있어. 그냥 오늘은 집에 데려다 줄게. 집 문제나 혼수 이런 거는 그냥 우리 둘이 좋게 합의하자. 우리가 모은 돈으로 하면 되고 내가 집 자금은 부모님께 조금 지원받을 수 있을 거야. 저는 그렇게 찜찜한 마음을 안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사다난한 결혼 준비를 마치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전셋집으로 마련한 소박한 신혼집에서 드디어 저의 신혼생활은 시작되었죠.
그런데 저에게는 스트레스 받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전세금을 지원해 주시면서 전셋집을 같은 아파트로 얻었으면 좋겠다고 하신 거예요. 저는 그때 생각에는 어차피 가족끼리 가까이 지내면 좋지 그런 생각이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저희 친정도 가까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까워서 더 그러시는 것인지 시부모님께서 주말마다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였어요. 두 분의 신혼의 가족들도 토요일 저녁에 항상 밥을 먹으러 오니까 저와 신랑도 토요일 저녁마다 별일이 없으면 시댁에서 다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일주일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도 하고 그랬으면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결혼한 친한 친구에게 말했어요. 친구는 화를 내면서 요즘 그런 시댁이 어딨냐고 엄청 자주 왔다 갔다 하기를 바라는 것 같다고 처음부터 그냥 바빠서 못 간다고 하라고 매주 어떻게 시댁에 가냐고 하면서 저를 말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많이 싸우더라도 초반부터 확실하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야 한다면서요. 저도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대놓고 안 된다고 하면 신랑도 많이 섭섭할 것 같고 해서 저는 일단은 시댁의 저녁 식사에 참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식사 간 날에 7시에 식사를 하신다고 하기에 7시에 맞춰서 갔더니 어머니께서 저를 보며 눈살을 찌푸리시는 거였어요. 며느라가, 너는 왜 이렇게 센스가 없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아니, 식사가 7시라고 했으면 적어도 6시쯤 와서 같이 음식도 하고 차리는 걸 도와야지. 어떻게 7시에 딱 맞춰서 와? 아, 네. 그런데 신랑이 오늘 운동 갔다가 늦는다고 해서요. 아니, 집이 무슨 엄청 머니? 그냥 남편은 운동하고 오라고 하고 너 혼자 시댁에 오면 되잖니. 왜 이렇게 답답한 소리만 하니?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결혼을 하고 저 혼자 시댁에 오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멀쩡하기도 하고 할 말도 없고 뭐 그렇게 되게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서로 기분 상하지 않는 선에서 잘 지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께서 준비까지 함께 해야 한다고 하실 줄이야. 그것도 저 혼자 와서 말이죠. 결국 저는 토요일마다 시댁으로 가서 미리 음식 준비를 하고 밥을 차리는 일을 매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일만 하는 것도 힘들고 짜증나는데 겨우 음식을 다 마치고 자리에 앉으면 신우들이 또 저를 무슨 물고기가 먹이 뜯듯이 뜯어대곤 했어요. 뭐랄까, 시어머니께서 뭐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어른이시니까 내가 참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신우들이 저에게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정말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내용이라는 것도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는 것들이었어요. 신우들은 항상 저의 그날 옷차림과 가방, 그리고 피부, 머릿결 등을 지적해댔는데 제가 피곤해서 볼품이 없어도 자기 관리 못한다고 뭐라고 하고 제가 좀 꾸미고 가면 내 동생은 힘들게 가정 건사하는데 너는 꾸밀 시간도 있고 좋겠다는 식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런 대화들이 오갈 때마다 저는 너무 속상하고 상처받는 말들을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속이 아닌 채로 웃고 넘길 수밖에 없었어요. 말로만 듣던 시집살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건가 싶기도 했고요. 또 우리 시댁은 제사며 생신이며 김장이며 행사가 많은 곳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신우들은 당연한 듯이 모든 노동을 저에게 미루고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참석을 하지 않으시거나 다 끝날 무렵 얼굴만 디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역시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항상 쏙 빠지기 시작했죠. 원래 그런 건 며느리만 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신우도 남편도 집안의 가족이니까 일이 있다면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암튼 시댁의 일이 너무 많아 저는 계속 고생을 했는데 언젠가 김장 때는 정말 제가 크게 다칠 뻔했어요. 여보세요? 바쁘니?
네, 안 바빠요.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너 지금 좀 올 수 있니? 내가 할 일이 생겼는데 나 혼자 못할 것 같아서 말이야. 네? 아, 네, 알겠어요, 어머니. 저는 그 길로 어머님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달려간 곳에는 커다란 다라이들이 바닥에 펼쳐져 있고 새빨간 양념과 산더미 같은 배추가 쌓여 있었습니다. 아유, 오늘 김장을 하기로 했는데 손이 부족할 것 같아서 말이야. 아, 다른 분들은요? 아, 다들 일이 있다는구나. 좀 이따 김치 받으러 들른다고 하던데 그냥 사 먹자는 거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 너만 있어도 되지 뭐. 안 그러냐? 얼른 배추에 양념 좀 묻혀보렴. 돼지고기 수육도 해야겠지? 저는 그렇게 앞치마를 두르고 젓갈 냄새와 김치 양념 냄새에 쩔어 김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서 하루 종일 김장을 하니 나중에는 눈앞에 어질어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양념통을 들고 배추더미를 향해 가다가 양념통을 그만 엎지르고 말았어요. 철푸덕! 저의 온몸은 양념으로 엉망이 되었고 저는 너무 아파서 바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잠시 누워 있었습니다. 해그머니나? 너 일 좀 똑바로 못하니? 아이고, 일을 어째, 아까운 양념을. 아이고, 얼른 일어나지 못해? 네, 어머니, 저 팔 좀 잡아주시겠어요?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나.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양념 범벅이 되어 온몸이 아픈 저에게 어머니는 구박을 퍼부으셨어요. 그때였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 신우들이 함께 들어오시는 거였어요. 어머, 옳게, 그게 무슨 꼴이야? 넘어진 거야? 아유, 아프겠다. 근데 꼭 모습이 무슨 김치 같아. 시뻘건 게. 두 분은 제 모습이 웃겼는지 박장대소를 하시더군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저 억지 미소를 지으며 화장실로 가서 몸을 씻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며 서운함을 쌓아가고 있던 와중 저에게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생겼습니다. 바로 임신을 한 것이죠. 저는 남편과 함께 너무 기뻐하며 출산 준비를 했습니다. 저의 몸 안에 새 생명이 있다는 것이 너무 놀랍고 기뻤어요. 처음 임신 진단을 받고 저는 신랑을 데리고 산부인과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임신 초기라고 하시며 조심해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임신부가 되었습니다. 임신 초기라 티가 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지하철에 임산부 배지도 받아서 가방에 달고 조금이라도 무리를 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면서 그렇게 임신 초기를 보냈죠. 시댁이나 친정 식구들에게는 3개월쯤 돼서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알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입덧이 심한 바람에 어버이날 가진 시댁 모임에서 그만 임신 소식을 미리 알리고 말았죠. 사실 저는 냄새에 전혀 민감한 편이 아니었는데 정말 우리 몸이 신기한 것이 임신을 하고 입덧 시기가 되자 정말 지하철을 타면 옆 사람이 저녁에 뭘 먹었는지까지 느껴질 정도로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물에서도 물비린내가 난다는 것을 저는 처음 느꼈습니다. 밤 역시 제대로 먹지 못해서 참크래커와 이온 음료 등을 겨우 먹어가며 그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입덧을 하는 시기에 어버이날이 있어 식사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해물찜을 먹으려다가 그만 욱 하고 달려나가 개워내고 말았어요. 평소 해물찜을 잘 먹던 저였기에 저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으시더군요. 화장실에 갔다가 나온 저를 어머님은 붙잡고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너 혹시? 네? 너 애가 들어선 것 아니냐?
아, 네, 어머니. 실은 저 지금 입덧 중이에요. 혹시 몰라서 좀 더 안정기되고 나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이고, 경사 났네. 경사가 났어. 여보, 여보! 우리 애기가 글쎄 임신을 했대요, 여보! 그날 가족 모임은 어버이날 축하였는데, 축하는 제가 잔뜩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입맛이 없어도 잘 먹어야 한다며 이것저것 반찬을 챙겨주셨죠. 저를 구박하던 신우들도 조카가 생긴다는 소식에 진심으로 저에게 축하의 말을 하더군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댁 식구들의 사랑을 받으며 임신 7개월까지 직장을 다녔습니다. 다행히 외국계 회사라 임신으로 인한 휴직이 가능하고 또 아기를 낳고 나서도 복직이 가능해서 좋았죠. 그리고 만삭 시기는 집에서 쉬면서 스트레칭도 하고 막달이 다 되어갈 즈음 너무 부푼 배와 퉁퉁 부은 다리 때문에 산책을 하기도 하면서 곧 만날 아기의 얼굴을 상상하며 보냈습니다. 요새는 정밀 초음파라는 것이 있어서 초음파 사진을 통해 아기 얼굴을 자세히 볼 수가 있었는데 양수 안에 있는 얼굴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인 실루엣은 비슷하다고 하길래 그 초음파 사진을 매일 보면서 아기의 얼굴을 떠올려 보곤 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드디어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임신하고 진짜 진통을 겪어보기 전에는 드라마에서 여자들이 아기 낳는 장면이 나올 때 사극에서 온몸에 땀이 범벅이 되어서 청 같은 것을 붙잡고 악을 쓰거나 혹은 비명을 계속 지르며 애를 낳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실제로는 어느 정도 아플까 상상을 했었는데 직접 겪어보니 상상 그 이상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날은 병원 정기검진 날이었고 예정일을 4일 앞둔 날이었는데 마침 병원 근처에서 백화점이 있어 저는 과일 주스 하나를 사서 마시면서 이제 집 가서 조금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뭔가 꼬리뼈 부분이 쿡쿡 쑤시는 기분이 들기 시작하더니 처음 느껴보는 묘한 통증이 꼬리뼈 쪽부터 시작해서 골반에 불규칙하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약하기는 했지만 그 통증이 오면 저는 잠시 서서 쉬어야 할 만큼 쿡쿡 쑤시는 느낌이어서 저는 이게 가진통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택시를 타고 얼른 집으로 갔습니다. 지금 병원 가봤자 가진통이라고? 하루 이틀 지나고 주기가 규칙적이 되면 오라고 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불규칙하게 한 번씩 쑤시던 그 통증은 저녁이 되자 조금 더 자주 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워낙 겁이 많아서 인터넷으로 출산 후기를 정말 많이 본지라 많은 사람들의 말 중 샤워를 꼭 하고 가라는 말이 번뜩 떠올랐어요. 진짜 진통이 오면 그 후 한참 못 씻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 가기 전 샤워를 꼭 하고 자연분만 시 힘이 많이 드니까 밥도 꼭 먹고 가라는 말이었죠. 저는 허겁지겁 아픈 배를 잡고 샤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사온 초밥을 몇 점 먹었어요. 힘이 필요하니 밥을 잘 먹어야 한다는데 꼬리뼈 부분이 너무 아프니까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신랑은 자고 있었는데 저는 혹시 새벽에 병원에 가야 할지 모르니까 일단 신랑이 푹 쉬는 게 낫다 싶었어요. 짐볼을 타면 통증이 좀 완화된다고 해서 집에서 짐볼도 타고 또 짐 욕조에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반신욕도 했어요. 그런데 새벽 2시쯤 되자 통증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마치 누가 제 골반뼈를 잡고 으스러뜨리는 느낌이었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에 저는 이게 진통이구나 싶어 얼른 신랑을 깨웠어요. 자기야 일어나봐. 나 이제 너무 아파서 병원 가야 될 것 같아. 알았어. 지금 가자. 얼른. 신랑은 선잠을 잤는지 자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저를 부축해서 차를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가는 동안에도 몇 번이나 걷다가 멈췄는지 모르겠어요. 한 3걸음 걷고 아파서 쉬고 또 3걸음 걷고 아파서 쉬는 것의 반복이었습니다. 골반뼈가 마구 제멋대로 움직이는 기분이 들면서 조수석에 앉았는데
제대로 앉아있기도 힘들어서 엉덩이를 반쯤 들고 조금 울면서 신랑한테 빨리 좀 가달라고 애원했던 것 같아요. 진짜 누군가 덤프트럭이 내 골반을 지나가는 느낌이라고 하더니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골반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더군요. 그렇게 겨우겨우 병원으로 도착해서 분만실로 향했습니다. 그때가 새벽 3시는 넘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신랑이 그 밤중에 시어머니께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엄마 말대로 밤에 진통이 와서 결국 병원에 왔어. 이제 나을 것 같아요. 어? 알았어.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꼭 전달할게요. 무슨 이야기인지 남편은 비장한 표정을 지으면서 어머니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가쁜 숨을 내쉬면서 간호사가 놓아준 진통제를 링겔로 맞으며 정신을 부여잡으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손으로 촉진해본 결과 아직 3cm 열린 상태라고 했습니다. 조사는 원래 자궁문이 열리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아직 한참을 더 아파야 한다고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남편이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자기야, 엄마가 자기 아기 낳을 때 다 돼서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무조건 자연분만으로 낳아야 한대. 어? 아휴,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애 낳다가 안 되면 수술하는 거지 무슨. 엄마가 중요한 일이라고 하니까 우리 자연분만 하자. 자긴 잘할 수 있어. 내가 잘 챙겨주고 옆에서 응원할게. 남편은 황당해하는 저의 손을 꼭 붙잡고 응원한다며 어이없는 멘트를 남발하더군요. 남편의 얼굴은 마치 저를 잘 챙기던 사람과 다른 사람처럼 지금 제가 온몸이 아파서 정신이 없는 것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태어날 아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은 미소를 띠며 곧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는 듯 했어요. 저는 너무 아픈 나머지 뭐라고 따지기도 싫어서 어차피 자연분만 하려고 했으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진통은 심해져 왔어요. 저는 무통주사를 맞고 한동안은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새벽 6시쯤인가 서서히 무통주사의 효과가 사라질 쯤부터는 지옥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다 뒤틀리는 느낌이었고 호흡도 흐트러지고 호흡에 맞춰 힘을 주라고 하는데 저는 진진통이 불규칙한 거였어요. 간호사가 이렇게 진진통이 불규칙한 경우는 난산이 될 수밖에 없다며 아주 드문 경우인데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불규칙한 진통 때문에 저는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고 당연히 제대로 호흡하지 못하니 아기를 낳을 때 힘을 똑바로 줄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정말 으스러지는 것만 같았고 미칠 듯한 고통으로 온몸을 들썩거리며 힘든 시간을 버티다가 저는 그렇게 3시간쯤 지났을 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나 그냥 수술하면 안 될까? 지금 너무 힘든데 도저히 못하겠어. 이대로는 몸이 너무 아파. 자기야, 왜 그래? 조금만 더 기운을 내. 자연분만 해야 아기에게 좋다잖아, 어? 자기야, 내가 좀 너무 기운이 딸려서 도저히 안 되겠어. 너무, 저는 그렇게 남편에게 수술을 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엄마가 그랬는데 원래 애가 나오기 직전에 다들 너무 아파서 수술을 원한다면서 그 순간만 넘기면 애가 나온다고 했다고 제 말을 듣지도 않고 계속 곧 끝난다고만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자꾸만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코치를 받는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그 순간만 버티면 된다. 이제 애 다 나왔다. 꼭 우리 손주를 위해서 자연분만을 해야 한다며 저에게까지 강하게 강조를 하시는 거였어요. 저는 너무 아픈 와중에도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아파하면서 간호사분께 그냥 수술하고 싶다고 하니 간호사분도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고 이러면 아기도 산모도 너무 힘들다고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고 다시 오겠다고 하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수술을 기다리면서 온몸을 땀 범벅을 한 채 고통을 견디고 있었어요. 그런데 분만실 앞으로 나간 남편이 의사와 하는 이야기가 들리더군요.
선생님, 안 돼요. 수술은 안 돼요. 꼭 자연분만 해야 합니다. 보호자분, 지금 좀 상황이 안 좋습니다. 진통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수술을 하는 게 안전할 수 있습니다. 아기가 4kg가 넘는 데다가 산모분이 지금 너무 지쳐서 제대로 자연분만이 된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수술하는 것이 제 생각에도 좋아 보입니다. 안 돼요, 선생님. 그러면 한 3시간 정도만 더 기다려보면 안 될까요? 제가 진짜 엄마한테 할 말이 없어서 그래요. 네? 보호자분, 지금 엄마 이야기가 중요하세요? 저는 그렇게 아픈 와중에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무슨 소시오패스도 아니고 자기 아이를 낳는 아내가 이렇게 아프다고 힘들다고 하는데 세상에 엄마 말을 듣느라 수술을 반대한다니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혼 과정이나 신혼 때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마마보이가 따로 없더군요. 저렇게 엄마 말을 철석같이 잘 듣는 사람인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이 의사 선생님께 조금만 더 하고 시간을 끄는 것 때문에 수술을 하지도 못하고 그 끔찍한 산통을 반나절이나 더 겪어야 했어요. 처음 실려왔을 때부터 거의 48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야 한다고 지금은 산모와 아기가 모두 위험할 지경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자 그제서야 남편은 수술 동의서를 써주면서 의사 선생님께 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이따 저희 엄마랑 통화할 때 바꿔드릴 테니까 너무 위급한 상황이라서 도저히 자연분만을 할 수 없었다고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정말 이런 남편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정말 그 순간에 남편에게 모든 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초조하게 제 출산 소식을 기다리고 계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수술이 끝나고 겨우 정신을 차리자 5일간 입원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아들로 태어난 아기가 너무 보고 싶었지만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보러 가지 못하고 입원실에서 끙끙 앓았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인데다 자연분만이 아니라 수술을 해서 방귀가 나올 때까지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참 불편하더군요. 그런데 득달같이 시부모님께서 병문안을 왔더군요. 저는 소변줄까지 낀 상태로 말을 나눠야 했어요. 정말 불편하고 민망했지만 그래도 걱정돼서 오셨겠거니 좋게 생각하고 있는 찰나 어머니가 말씀하시더군요. 신랑한테 말은 들었지? 산후조리원 비싸서 내가 취소했고 너 퇴원 날 맞춰 내가 너희 집으로 갈게.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이야기 못 들었니? 내가 딸들한테 들으니 산후조리원이 무슨 마사지인지 모식인지 해서 500은 든다며. 아니 그 생돈을 왜 남을 줘? 해주는 게 뭐가 있다고? 산후조리 그거 별거 아니다. 그냥 내가 2주 정도 너희 집에 있으면서 돌봐줄게. 미역국 먹고 그냥 누워서 푹 쉬고 아기 젖줄 때면 일어나도 돼. 마사지 이런 거 별 필요 없다니까. 아니 어머니 그 조리원은 제가 발품 팔아서 마사지 유명한 곳으로 힘들게 예약한 곳인데 자기야 이리 좀 와봐요. 그게 엄마랑 누나들이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하셔서 누나들이 해보니까 그냥 돈만 날아가는 거라고. 엄마가 조리해 주시면 더 좋잖아. 우리도 마음이 편하고 그렇지 않아? 자기야? 아니 그런 문제를 왜 몸조리해야 되는 나랑 상의를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내가 그러라고 했고 내가 전화해서 취소했다. 그리고 너거 여윳돈 좀 있다며? 내가 조리 잘해줄 테니 1,000만 원만 산후조리비로 우리한테 보내. 아마 500만 원짜리 조리원서 해주는 거 몇 배로 내가 더 잘할 거니까. 네? 얼마요 어머니? 저는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몸도 아픈데 머리가 지끈거리는 것 같아서 일단은 그럼 고민해보겠다고 하고는 그만 시부모님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만 돌아가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저히 내키지 않았고 1,000만 원이나 주면서 시부모님께 조리를 부탁드리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었지만 몸이 너무 아프고 아직 기운도 없는데 그런 걸로 실랑이를 길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도 일단 퇴원할 때까지 생각 좀 해보겠다고 하고 나중에 이야기하자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렇게 저는 며칠간 입원실에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할수록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저는 예약을 취소했다는 조리원에 다시 전화를 걸어 내가 당사자인데 왜 나한테 확인을 하지도 않고 예약 취소를 했냐고 따져서 다시 방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망의 퇴원날이 되었죠. 신생아를 신랑이 조심스럽게 안고 저는 병원 로비로 오시기로 한 시부모님과 맞닥뜨렸습니다. 몸은 좀 나았냐, 아가야? 아버님도 같이 계시게요? 아니, 그럼 어떡해. 이 양반 밥도 내가 챙겨줘야 하는데 왜 시아버지랑 같이 있는데 조리하려니 힘들 것 같아서 그러니? 아,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산후조리일까요? 시아버지까지 같이 와서 2주간 저희 집에서 죽치고 무려 1,000만 원을 가져가시겠다니. 자기야, 나랑 얘기 좀 해. 저는 결국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을 호출했습니다. 왜? 내가 생각해본다고 했지 다짜고짜 부모님 오시라고 그랬어? 나 산후조리원 갈 거야. 어머님이 취소한 예약 내가 다시 잡았고 지금 여기로 조리원 차 오기로 했어. 뭐? 아니 나랑 상의도 없이 이렇게 일처리를 해? 그러면 부모님은 어쩌고? 애초에 상의 안 한 건 당신 아니야? 몸이 상한 건 난데 왜 다 당신 멋대로 하는 건데? 난 싫으니까 잘 말씀드려. 듣자 하니까 옳게! 그렇게 남편과 말을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남편의 큰 누나였습니다. 옳게! 나랑 이야기하자. 내가 조리원 돈 아깝다고 필요 없다고 했어. 엄마가 도와주고 싶다고 하셔서 그게 좋겠다고 했고 올케는 솔직히 애 처음 낳아보잖아. 나중에 생각하면 그 조리원비가 얼마나 아까운지 알아? 올케 된장녀야? 그 돈 다 내 동생이 힘들게 번 돈 아니냐고. 뭐라고요?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자기야, 그러니까 그냥 우리 집서 하자는 대로.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 길로 아기를 안고 마침 데리러 온 조리원 차에 몸을 싣고 가버렸습니다. 정말이지 정이 뚝뚝 떨어지더군요. 그렇게 산후조리를 하고 빌며 우는 신랑에게 이혼 이야기를 했다가 그래도 갓난쟁이를 나 혼자 어떻게 키우나 싶어 이혼하려다가 겨우 마음을 돌려 남편을 다시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몸도 너무 힘들고 출산 당시에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했던 행동이 잊혀지지가 않아 되도록 얼굴을 안 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기가 4살, 5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명절에 한 번씩 가면 또 챙겨주시고 아기를 너무 예뻐해 주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너무 마음을 옹졸하게 먹지 말자 싶어서 잘 지내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순진하게 또 생각한 것이었죠. 신우들은 최대한 보고 싶지가 않아 시어른들이 계실 때만 시댁을 찾아가곤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다가오는 명절에는 신우들이 있을 때 오랜만에 다 같이 얼굴을 봤음 한다고 대놓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전에 껄끄러운 일이 있었던 건 알지만 그래도 계속 안 볼 수는 없지 않겠냐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가지게 된 가족 모임 전날 저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갔다가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파트로 가기 전 삼거리 골목 앞 편의점에서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어떤 남자와 스킨십을 하고 있는 큰 신우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아이를 데리고 얼른 그 자리를 떠났어요.
아이는 아이스크림을 먹느라고 흙이 큰 신우가 있는 쪽을 본 듯도 하고 못 본 듯도 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았기에 못 봤겠지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끌어안고 있던 그 남자가 신우의 남편인 고모부 같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큰 신우의 남편은 요즘 탈모가 와서 항상 야구 모자를 쓰고 다녔는데 그 남자는 모자를 쓰고 있지도 않았고 신우의 남편보다 덩치가 더 커 보이는 젊은 남자였거든요. 전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애써 잘못 본 거겠지 하며 모른 척하려고 했어요. 내가 본 것이 아이의 큰 고모의 모습이 맞다 하더라도 괜히 시끄럽기만 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그 모습을 잊으려고 애를 쓰면서 다음날 오랜만에 신우의 가족들과 시어른들과 다 함께하는 식사 자리를 가지러 시댁으로 갔습니다. 어머님은 다 같이 만나는 것에 들뜨셨는지 저한테 이것저것 음식 만들기를 시키고 부엌을 동분서주 하셨어요. 그렇게 음식을 돕는 와중에 제가 실수로 그만 갈비찜 양념을 제 티셔츠에 쏟아버려 어쩔 수 없이 어머님의 티셔츠를 빌려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티셔츠가 어머님께서 많이 마른 체형이시다 보니 너무 저한테 딱 붙었고 가슴 부분이 너무 도드라지게 보였어요. 저는 평소 큰 가슴이 콤플렉스다 보니까 가슴이 조금이라도 작아 보이거나 부각되지 않는 상의를 입는 편인데 어머님의 옷을 입으니 너무 딱 붙는 바람에 더 강조되어 보였죠. 난감했지만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다녀오겠다고 하기도 뭐해서 계속 앞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다 차려지고 신우의 가족들이 도착했어요. 이리 와서 다 같이 먹자꾸나.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니 얼마나 좋아. 어머니는 무척 흡족해 하셨습니다. 큰 신우와 작은 신우는 오랜만에 보는 저에게 싸가지 없이 손을 흔들더군요. 저 역시 별로 말을 섞고 싶은 기분이 아니어서 그냥 고개만 까딱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 신우가 아니나 다를까 또 시비를 거는 것이었어요. 근데 누가 보면 음식은 혼자 다 한 줄 알겠다. 음식하는 거 도왔다고 생색내려고 앞치마는 하고 있는 거야? 그러게 언니. 예전부터 집안일 좀 도우면 생색은 엄청 냈지 올케가. 작은 신우도 이때다 싶었는지 또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짜증이 나서 옷이 딱 붙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제가 앞치마를 벗은 그 순간 제 맞은편에 있던 큰 신우와 작은 신우의 남편들이 갑자기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그들의 눈은 본능적으로 제 큰 가슴을 향해 있었죠. 심지어 큰 신우의 남편은 너무 놀라 마시던 물을 쏟아버렸습니다. 큰 신우의 딸이 짜증을 냈어요. 아빠, 물 다 쏟았잖아. 미안. 아빠가 갑자기 좀 정신이 없었네. 아이고.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제 가슴을 훔쳐보며 물을 닦는 자신의 남편을 본 큰 신우는 화가 난 듯 저를 보며 말하더군요. 못 본 사이에 가슴 수술이라도 한 거야? 이렇게 가슴이 큰 줄 몰랐네. 몸매 자랑하려고 그렇게 딱 붙는 옷 입고 온 거야? 그러게 말이야. 근데 너무 크게 한 거 아니야, 올케? 요새 누가 멍청해 보이게 그렇게 크게 해. 저는 무식해 보인다는 말에 그동안 신우들에게 쌓였던 감정이 폭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가슴 수술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식하다는 그 말은 사과해 주시겠어요? 뭐라고? 남자들한테 꼬리 치려고 수술한 거 맞잖아. 유부녀가 이래도 돼? 사과를 내가 왜 해? 누나, 말이 좀 심하잖아. 이 사람 진짜 가슴 수술한 거 아니야. 당신도 참아, 어? 신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또 저를 이상한 사람을 만들더군요. 그때였습니다. 가만히 제 옆에서 밥을 먹던 제 아들이 입을 뗀 것은 큰고모, 어제 슈퍼 앞에서 뽀뽀하던 아저씨 누구예요? 무슨 말이야? 지금 입은 그 주황색 블라우스 어제 입고 뽀뽀하고 있었잖아요. 어떤 아저씨랑. 내가 엄마랑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분명히 봤는데.
그 순간 시댁의 모든 사람들은 마치 정지화면처럼 멈추고 말았습니다. 시부모님은 너무 놀라 서로를 쳐다보다가 다시 큰 신우를 쳐다보았고 작은 신우도 놀란 토끼 눈이 되어 큰 신우를 봤죠. 큰 신우는 제 아들의 말에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당황하기 시작했고 큰 신우의 반응을 본 큰 신우의 남편은 갑자기 큰 신우에게 나가자며 팔을 잡아당기더군요. 큰 신우의 중학생 딸은 갑자기 밖으로 혼자 나가버렸습니다. 이거 왜 이래요? 나와 글쎄. 너 설마 또 그 새끼랑 나와. 저희 먼저 가보겠습니다. 여보, 이거 놔. 여보, 아니야, 여보. 그렇게 저희 아들의 한마디로 인해 그날 시댁의 모임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큰 신우네가 그렇게 사라져버리고 나서 남은 가족들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애써 다른 이야기를 했고 작은 신우네도 빨리 일어나 버렸으며 저 역시 너무 당황스러워서 남편과 얼른 집으로 왔죠. 남편이 집으로 오는 길에 묻더군요. 진짜야? 진짜 큰 누나 맞아? 확실한 건 오늘 입고 온 주황색 블라우스가 맞고 고모부는 아니었다는 거야. 그 남자가 어젯밤 10시쯤에 봤다니까. 저의 말에 제 아들 역시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되었냐고요? 알고 보니 큰 신우는 남편 몰래 바람을 피다가 걸린 전적이 있었습니다. 1년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둘이 이혼할 뻔했다가 이제 다시는 남자에게 꼬리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고 큰 신우네 부부는 화해를 했는데 또 몰래 그 짓을 하다가 제 아들 덕분에 바람을 계속 피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버린 것이죠. 결국 머리 끝까지 화가 난 큰 신우의 남편은 상간남의 신상을 알아내어 그 남자에게도 민사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고 공무원이던 큰 신우의 직장에도 소송장을 보내고 난리를 피는 바람에 큰 신우가 바람을 폈다는 사실이 직장에도 알려져 큰 신우는 큰 망신을 당했고 두 분은 결국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에게 옷차림이 어떻다느니 꼬투리를 잡던 신우들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난 후로 쪽팔리는지 제 얼굴을 잘 보려 하지 않아 저는 아주 편해졌습니다. 저는 남편과 상의해서 앞으로 어지간하면 신우들과 다시는 얼굴 안 보고 지내고 싶으니 더 이상 나를 시댁에 끌고 다닐 생각하지 말라고 어르신들이나 내가 마음 내키면 한 번씩 찾아뵙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알겠다고도 하지 않고 안 된다고도 하지 못했어요. 아마 제 앞에서 누나가 바람핀 게 걸려서 너무 당황스럽고도 망신스러웠겠죠? 그 후로 저는 시댁과 왕래를 최소한으로 하며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결국 이혼을 당한 큰 신우가 시댁에 와서 울고 가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간도 크게 동네 어귀에서 그렇게 대놓고 바람을 피나요? 정말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정말 신우들에게 꼬투리 잡히고 그들이 저를 씹어댔던 걸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리지만 남편과 제 아들이 있기에 저는 애써 오늘도 힘을 내고 이 가정을 지키려고 합니다. 여자들끼리 시샘과 질투로 인해 왕따를 당하거나 혹은 뒷담화를 당해보신 경험이 이 사연을 듣는 여러분들도 있으시겠죠? 저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평가하면서 자신이 더 낫다며 위로하는 사람들이 너무 한심한 것 같습니다. 그냥 조금 통통하든 돈이 없든 어떻든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자기 개발하고 노력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